네, 법무부가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을 4년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이 로스쿨 측의 거센 반발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법무부의 어정쩡한 방안에 사시, 존치, 찬반 진영 간의 대립만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사시 존치 논란에 대해서 각각 입장을 대표하는 두 분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협회 회장, 이호영 한국법조인협회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당연히 이제 나승철 변호사님이 사시는 존치돼야 된다.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호영 변호사님은 이제 폐지돼야 된다는 쪽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두 분께 그 공통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2017년에 원래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걸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갑자기라고는 느낌이 드는데 예. 나타나서는 4년 더 연장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해서 지금 두 분이 이 자리에 모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법무부가 저는 왜 그랬을까가 궁금한데 우리 나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변호사 시험법의 좀 개정 경과를 알아야 됩니다. 예. 2009년에 로스쿨로 단일화하는 체제로 변호사 시험법이 맨 처음에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고비용 문제, 현대판 음서제 그런 논란 때문에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부랴부랴 그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다시 논의를 했었는데 그때 논의된 게 2013년도에 가서 별도의 시험 도입 여부를 논의를 한다라고 해서 18대 국회가 19대 국회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법조계에서는 약 7년 동안 사실 제가 사시존치 주장한 것만 해도 벌써 5년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법조계에서 계속 논의가 이루어져 왔었고 사실 그 논의의 마무리로서 이번 법무부가 발표를 한 것인데 네. 이게 이제 4년 유예를 하다 보니까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쪽에서도 좀 불만이 있는 거죠. 그 전에 7년 동안 논의를 해왔는데 앞으로 그럼 또 4년을 더 한다는 거냐. 그렇다면 4년간 또 논란 역시 유예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법무부의 어떤 의견 발표가 갑작스럽게 나온 건 아니었고요. 예. 그동안 약 7년간의 우리 사회에서 법조계에서 논의를 종합한 결과가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이번 법무부의 그런 결정은 일단은 2009년에 로스쿨이 문을 열면서 예? 2017년에 사실을 폐지하기로 했던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09년에 왜 로스쿨이 문을 열었는데 사실은 2017년에 폐지하기로 돼 있었느냐. 이는 2009년에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사법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 기회를 부여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09년도에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사법시험의 평균 합격 연령은 28세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28세가 되는 2017년에까지는 사법시험을 응시할 기회를 주자. 이렇게 해서 8년간의 유예 기간을 이미 줬던 거고요. 예. 네. 거기에서 추가로 4년을 더 준다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그리고 여기에 4년간 사시 존치를 둘러싼 법조계의 혼란과 갈등이 예. 지속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나 변호사님. 예. 그런데 일단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그동안 이제 사법시험의 좀 병폐를 어떻게 좀 개선해보자 이렇게 나온 한 단계 이제 발전시키자는 제도잖아요. 예, 좀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로스쿨 제도를 조금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지난 7년간도 사실 로스쿨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어 왔는데, 그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로스쿨에서는 계속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데 왜곡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 그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로스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고비용의 등록금 아닙니까? 등록금만 하더라도 지난 7년간 로스쿨은 계속적으로 등록금을 올려왔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은 어떠냐? 장학금은 맨 처음에 47%까지 주어졌었는데 지금 36%까지 낮아졌습니다. 예. 계속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을 해왔었고 문제 지적을 해왔는데 그걸 개선하지 않은 거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살펴보면은 로스쿨이 결국에는 재정 구조상 도저히 적자 없이는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장학금을 높일 수가 없다. 네. 그런 결론에 도달했고, 그렇다면 차라리 예전에 사법시험이 훨씬 나았던 거 아니냐. 사법시험은 적어도 경제적 계층 간에 따른 어떤 차별은 없으니까 예. 사법시험의 공정성이 이제 다시금 부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시존치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께서 로스쿨의 고비용 문제 지적하셨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때 로스쿨의 고비용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로스쿨이 처음에 개원을 할 당시에 초기 비용 투자가 많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정 적자에 빠진 것이고요. 네. 이게 이제 시간이 누적될수록 재정 적자 문제는 완화가 되고 있고 로스쿨 스스로 자립이 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로스쿨이 이제 도입된 그 계기를 살펴볼 필요가 네, 있는데 이것은 결국 사법시험의 누적된 폐해가 이제는 사실 제도를 통해서는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하다. 예컨대 사실 같은 경우는 연수원이라는 단일한 네. 그 제도에서 예. 변호사들이 배출이 됩니다. 결국 모든 변호사들은 연수원 선후배 관계 그렇죠. 또는 동기 관계에 예.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수원의 어떤 전관예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기수 문화를 내세워서 그 의뢰인들로부터 지나친 폭리를 취한다는 문제 등이 이제 개선될 수 없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로스쿨은 25개의 법학 전문대학원이 있습니다. 예. 네. 따라서 다양한 법조인들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전관예우 문제라든지 연수원 기수 문화가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시의 폐해 중에 하나가 지금 끼리끼리 문화 예.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그 뭐 연수원 기수문화 말씀을 하시는데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2000년대부터 이제 숫자가 확 늘어나면서 기수문화는 전혀 없어졌고 뭐 저도 사실 연수원 뭐 35기긴 35 하지만 기세요? 예. 무슨 35기라고 해가지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숫자가 많아지니까는 서로 알기가 어려운 측면이 발생을 했고 예. 특히 이 법조계의 구성원 자체가 많아져서 이제 기수 문제는 완전히 없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정관예우 문제를 말씀을 예. 하셨는데요. 네. 정관예우는 사법연수원이냐 아니냐의 그 문제가 아니라 판사나 검사 출신이 다시 변호사를 개업할 수 있게 하는 그 제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관예우 하면은 뭐 나이 머리 희끗희끗한 그런 고참 변호사를 떠올리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로스쿨에서 뭐 정관예우 비슷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법원에서 로클럭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예. 하고 있는데 로클럭으로 네. 3년 동안 일했던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되자마자 자기가 로클럭 때 담당했던 사건 재판부에 위임장을 제출해버린 사건이 발생을 했고 예. 올해 서울 지역에서 작년에 발생했고 올해도 또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고발까지 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거를 보면은 정관예우 문제는 로스쿨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그거는 본질적으로 판사나 검사가 다시 변호사를 할 수 있는 그 제도의 문제지 네. 사법연수원이나 뭐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두 분께 똑같이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이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3자 입장에서는 뭐 기득권 지키기, 밥그릇 싸움 아니냐, 제도 개선을 위한 논란이 아니라 밥그릇 싸움 아니냐 이렇게 비춰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절충안, 해법안은 없을까요? 일단 그러한 뭐 절충안으로 이제 제기되는 것이 그 사시와 로스쿨 제도를 공존하게 해서 네. 양 제도를 경쟁시키자 어떤 이러한 논의가 좀 있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경쟁이라는 것은 예. 기본적으로 그 경제학적 개념인데 그 공급자가 다수가 돼서 그 한 공급자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변호사는 벌써 이제 2만 번째 변호사가 넘어져서 네. 예전에 비해서 가격을 폭리를 취하고 어떤 그러한 수입료를 그 인위적으로 조절할 네. 수 없는 그런 시장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변호사 시장은 이미 경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양 제도를 경쟁을 시킬 그런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나 변호사님. 예. 뭐 지금 이미 경쟁이 있기 때문에 더 경쟁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아직도 그 우리 변호사 시장 문턱은 높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 이렇게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변호사들은 그래 지금 변호사 많기는 많지만은 사법시험 존치를 해서 200명이나 300명 정도 더 공급을 늘리면은 유능한 변호사들이 더 시장에 많아질 것이고 예. 그리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법조인이 되는 문호가 더 넓어지니까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조인이 더 쉽게 될 수가 있고 또 다양한 변호사들로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결국 국민에게 가장 좋은 제도 아니냐. 네. 오히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한 쪽에서는 변호사를 한 300명 정도 더 늘리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로스쿨 쪽에서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변호사 숫자가 증가를 할까봐 변호사 숫자 증가를 막기 위해서 사시 존치에 반대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좀 네. 반론을 드려야 예, 될 예. 것 같은 게 일단 그 로스쿨 제도는 기본적으로 연 2,000명의 입학생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변호사 시험에 불합격한 그런 학생들이 누적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 변호사 수수를 인위적으로 줄이기가 매우 곤란한 제도입니다. 네. 따라서 국민 입장에서는 변호사 수가 증가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밖에 없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방금 나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시 출신 변호사들이 한 200~300명 정도 유지가 되면 오히려 국민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 아니냐, 변호사 수가 늘어나니까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예. 하지만 이것을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면 그 200명, 300명의 소수의 사시 출신 변호사들은 자기를 세일즈할 때 내가 사시 출신이기 때문에 더 실력이 뛰어나다. 네. 따라서 더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어떤 논리를 펴서 예. 국민한테 폭리를 취할 수 있고 예. 더군다나 그 연수원의 기수 문화가 아까 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0명이 되면서 이제는 서로 모르기 때문에 어떤 기수를 내세운 폭리를 취할 수 없다라고 했던 부분이 예. 오히려 이제 200~300명 소수로 유지가 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그대로 존속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나 변호사님, 예. 근본적으로 궁금해지는 예.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예, 예. 법무부가 아무리 이제 4년 더 유예를 예. 한다고 해서 2021년까지 예. 사법시험이 이제 조치가 된다 하더라도 예. 어쨌든 사법시험은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뭐 일단 2021년까지 유예를 하고 예. 그때 가서 이제 세 가지 대안 로스쿨 단일화 방안 그리고 일본식 예비 시험 예. 방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법시험 존치 방안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에도 법무부가 폐지를 한다는 입장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근데 이제 부분이 선호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쨌든 간에 사법시험은 폐지하기로 하고 로스쿨이 생긴 거잖아요. 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에 변호사 시험법이 제정이 될 당시에 2013년도에 다시 논의한다고 했었습니다. 2013년에 네. 다시 예. 논의를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논란의 여지를 남겨뒀던 예, 거네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 4년 유예안이 문제가 있다는 게 예. 18대에서는 19대로 유예를 하고 19대에서는 또 20대로 유예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지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 뭐 사시 존치를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 지금까지도 충분한데 4년을 더 하면 국민들은 혼란만 가중이 될 것이고 그렇죠. 예, 네. 법 쪽에는 분열이 더 심해질 것이죠. 근데 법조인을 양성하는 방식이 사시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로스쿨 제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과연 양립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절충점이라는 게 나올 텐데 예. 일단 양립이 가능합니까? 일단 뭐 그냥 그 결론만 놓고 보면 양립은 가능한데 예. 이게 이제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시에서 로스쿨로 그 제도가 바뀐 거의 핵심은 뭐냐면 네. 그 법조인 양성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 예. 네. 사시 제도하에서는 법학 지식 암기에 능한 학생들이 시험을 통해서 네. 법조인이 된 것이고요. 로스쿨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예. 직장인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하고 하죠. 직장 예. 다니다가 로스쿨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뭐 40, 50대 그런 이제 직장인들이 오히려 로스쿨 1학년으로 들어와서 또는 다른 전문 자격사들이 뭐 의사나 약사나 회계사 등의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네. 이제 변호사가 되기가 수월해졌습니다. 이 예.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사시 제도 하에서는 그 법조 시장이 개방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세계화 시대가 돼서 다양한 법률 상황에 처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법조인의 어떤 사회적인 수요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법조 직역에 예, 예.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로스쿨입니다. 네. 그래서 로스쿨이 그 법조인 양성의 패러다임을 시험에서 교육으로 바꿨다. 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리걸 마인드를 교육을 시켜서 다양한 능력 있는 법률가를 예. 양성하자 이런 것입니다. 나 변호사님, 예. 우리 이 변호사께서 하신 말씀이 로스쿨의 이제 예. 도입 취지가 다양성. 예. 이제 그렇다면은 사시를 통해 예. 나오신 분은 조금 획일성이 있는 분들이다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예,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다양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법률 지식이 많은
뛰어난 법률가도 우리 사회에 필요합니다. 로스쿨 도입 취지가 다양성이었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직장인이나 그런 분들이 가는 것도 좋지만은 법률 네. 지식이 뛰어난 법률가가 배출하는 것도 다양성에 일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스쿨을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사법시험을 둬서 조금 더 다양성을 보완을 하고 보강을 하자는 거죠. 저희들이 보기에 로스쿨은 뭐 학부 전공의 다양성은 어느 정도 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은 경제적 계층의 다양성이 희생이 된 제도거든요. 그 경제적 계층의 다양성을 사법시험으로 보완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더 다양성이 풍부해지고 우리 국민들이 더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사법시험 존치 주장의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승철 변호사, 이호영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